공업의 발달과 특징. 자, 들어가기 전에 공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 개념 간단하게 잡아줄게요.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떠올려 보면 앞에서 자원 배웠고 농업 배웠고요, 뭐 에너지 같은 거 배웠잖아요. 자,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것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 자, 이걸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2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3차 산업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2차 산업을 공부할 거예요. 그 2차 산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공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뭐 자료 같은 거 보고 또는 문제 같은 거 볼 때 보면 공업이라는 말보다 제조업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업하고 제조업, 제조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공업은 뭐 공장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다. 이것도 거의 같은 말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업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공업은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만들었느냐, 만든 것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공업.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공업이 있어요. 그 다음 더하기 화학, 석유를 바탕으로 하는 화학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첨단 산업.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는 말들이죠.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뭘 보고 경공업이라 그럴까? 경공업은 특징이 뭐죠? 경공업. 아까 설명했듯이 공업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 것들이 경하더라. 자,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가볍고 작은 자동차를 경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품이 작고 가벼운 것들. 자, 물론 첨단 산업은 아니야. 우리 반도체도 작고 가볍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이거 만드는데 뭐 그다음에 신발 만드는데 옷 만드는 거, 가발 만드는 거, 섬유 만드는 거, 칫솔 만드는 거, 뭐 특별한 기술력 필요 없이 가벼운 제품들을 만드는 걸 경공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중공업은, 자, 이제 이건 무거울 중자예요. 그 제품이 크고 무거운 거, 자동차나 또는 뭐 비행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철강 제품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공업이고요. 화학공업은 이제 여러 번 설명했죠. 석유를 원료로 해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거, 이게 화학공업인 거죠. 근데 얘랑은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보통은 중화학공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을, 공업을 첨단 산업이라고 하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공업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사람이 직접 뭐 손 같은 걸로 만드는, 그러다가 중화공업을 거쳐서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중심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공업의 중심이 이렇게 변해간다. 이걸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불러요. 공업 구조의 고도화.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표 밑에 공업의 변화와 특징에서 공업 구조의 고도화란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 과정을 보면 1960년대는 당연히 우리나라 50년대에 한국전쟁 치르고 50년 말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기술도 없어.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사람 좀 있고 사람 수가 좀 있고, 그러니까 노동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에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는데 이걸 노동집약적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집약적이라는 말에다가 뭐 강조라기보다는 어쨌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집약적이라는 말. 노동집약적이다 또는 뭐 자본집약적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말이야. 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이런 데서 헷갈리더라고요. 자, 우리 볼게요. 자, 우리가 양말 공장 규모가 클까 작을까? 양말 만드는 거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할까?
단순하죠. 사실 우리 교실만한 넓이만 있으면 양말 얼마든지 만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생님, 대학교 동기, 같은 이제 지리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양말 공장을 하고 있는 집 사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장인어른께서 내 친구 보고 자기 공장 물려받으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장 별로 안 커요. 교실 넓이 정도만 있으면 양말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크죠. 그럼 자동차 공업하고 양말 만드는 거랑 뭐가 노동 집약적일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장에 직원 수가 많으면 노동 집약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무언가 집약적이라는 얘기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핵심이란 얘기예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양말 만드는 건 사람이 재봉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 물론 지금은 기계로도 만들지만 사람 손이 많이 간다. 그래야 제품이 나온다. 노동 집약적이고요. 그다음 밑에 나오는 자본 집약적은 자, 우리 자동차 공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철소 견학 가본 친구 있을 거야. 혹시 가본 친구? 자, 여러분 우리 현대 자동차 있죠? 나중에 유성 사진 보여줄게요. 현대 자동차 공장 중에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서 울산에 있어요. 그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이 서울대보다 넓어요. 우리 서울대가 큰지는 알잖아. 서울대를 한 바퀴 삥 돌려면 걸어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자동차 공장이 서울대보다 더 커. 자, 그 큰 공장을 지어야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공장 짓는 데만. 제철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업을 자본 집약적이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만드는 건 기술 집약적인 거고,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했다. 자,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여러분들 공업단지라는 말 있죠. 공업단지. 자, 국가에서 만든 걸 이제 국가공단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국가에서 여기다 공장 지어라라고 하면서 터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가단지, 국가공업단지 어디일까? 여기 좀 넘어가면 있는 구로공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한강 남쪽은 사실 서울이 아니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 안에 포함이 됐지만 이쪽 구로공단 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가공단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자, 경공업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은 자, 양말 만드는 거 돈을 많이 벌까 별로 못 벌까? 당연히 사람 손은 많이 가고 일은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은 적게 벌어요. 그런데 자동차 공업 또는 제철 산업 초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60년대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70년대에 다른 나라에서 돈을 좀 빌려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화학공업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됐죠? 자,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얘의 특징은 자본 집약적이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많은 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물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에서 다 소비 못해요. 당연히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긴 한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중화공업 공장을 지은 거죠. 그럼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도시들이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중화공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오염물질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선진국들은 중화공업 별로 안 해요. 돈은 벌 수 있지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첨단 산업으로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기술,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자, 다시. 자, 여러분들.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산업은 당연히 우수한 인력이 필요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력은 어디에 제일 많아? 수도권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어, 야, 너 공장이 저기 뭐 이렇게 부산에 있으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부산 가. 잘 안 가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나 뭐 첨단 산업들은 환경 오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수도권에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런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 첨단 산업 1등이에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공업을 중심으로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거의 빠져나갔죠. 그래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업의 변화와 특징. 자, 고개 좀 들고 정신 좀 차리시고요. 네, 뭐 피곤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름에 한참 덥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가을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뭐 낮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덥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많이 더워졌죠. 혹시 아니 어제 더웠다는 거? 자, 어제 꽤 더웠어요.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일기예보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이 열려 있으면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내 옆에 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냥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해가 뜨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비가 오면 냄새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요. 해 뜰 때, 해 질 때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기억한다기보다는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느껴지는 게 덥다, 춥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어제 꽤 더웠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쨌든 몸이 이제 가을인가 보다 여름 끝났나 보다라고 있는데 다시 여름이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조금만 더 할게. 정신 차리고. 자, 공업의 변화와 특징. 자, 공업 구조의 고도화는 아까 설명했죠.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공업 구조의 고도화다. 고도화다. 설명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물어볼게. 자, 우리나라는 현재 첨단 산업의 비율이 높을까 아니면 중화공업의 비율이 높을까? 일단 경공업은 거의 없고 자, 우리가 아무리 삼성이 반도체 같은 거 열심히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심은 여전히 중화공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야.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좀 아껴 써라.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그런 제재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반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공업의 지역적 편제.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다 있다. 거의 다 있다. 뭐 밑에 그래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공업의 이중 구조. 이중 구조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을게요. 이중 구조. 자, 여러분들 이중 구조. 이중적이다.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지리 선생님은 성격이 이중적이야. 고개를 끄덕이면 진짜 그래.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건 어떤 문제점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공업의 이중구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자, 밑에 있는 표 볼게요. 자,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300명 이상 종사자가 그걸 대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소기업은 50명이 안 되는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사업체 수 비율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정말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큰 회사가 숫자가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종사자 수를 봤더니
대기업은 몇 개 안 되지만 대기업은 당연히 직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종사자 수 비율은 당연히 훨씬 커져요. 그리고 소기업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고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출하액을 봤더니 자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 누가 더 생산성이 좋을까?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할까? 뭐 굳이 따지자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뭐 공부도 조금 열심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기업 물려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그 차이가 연봉의 막 2배, 3배 이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크냐? 그런 건 좀 아니겠죠. 쉽게 말하면 대기업에 꼴등으로 붙은 사람하고 1등으로 떨어진 사람하고 차이가 나면 얼마나 알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하액을 봤더니요. 종사자 수 비율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은 출하액 비율을 봤더니 요만큼을 대기업에서 뭔가 만들어내요. 그에 비해서 소기업은 사람 수 비율은 요만큼인데 여기서 무언가를 출하하는 비율은 이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한 명인데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해낸다는 얘기야. 물론 대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연봉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 필연적인 것도 있긴 해요. 자, 우리가 가난하고 뭐 힘이 별로 없던 시절,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주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수출하려고 봤더니 미국이나 일본에 대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국가가 일부 대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근육 좀 키워가지고 외국 나가서 큰 애들이랑 좀 싸워라.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펼쳐진 거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국제적으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뭐 국제적인 경쟁력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불평등 그게 아무래도 조금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업의 이중 구조가 아니 중소기업 다닐 수 있지. 근데 대기업하고 너무 임금 격차 같은 게 벌어지면 좀 그렇잖아. 나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업의 이중 구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개념을 되게 자주 물어봐요. 개념만 좀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업의 이중 구조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요. 대기업 중심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발전 격차가 크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1인당 출하액이 한 사람당 출하액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다. 월등히 많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권역별로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건데 자, 우리가 사업체 수를 먼저 볼게요. 자, 수도권 지역은 땅값 비싸죠. 그리고 우리가 중화공업, 뭐 자동차 공장이나 제철소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큰데 수도권에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을까 별로 없을까? 당연히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오염이 심하면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 도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아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 수만 보면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영남권, 여기가 남동 임해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중화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대기업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사업체 수를 보면 이제 영남권이 요만큼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출하액을 봤더니 뭐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은 사업체 수 비율은 요만큼이지만 출하액은 확 줄어들죠. 기업 하나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영남권은 뭐 별 변화는 없고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권과 영남권을 이렇게 합쳤더니 여기에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공업이 편제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가 어디고 나가 어디냐, 이제 이걸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업체 수하고 출하액의 비율을 보고서 얘는 수도권이다, 얘는 영남권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호남권하고 충청권하고 이렇게 또 구분할게요. 자, 호남권하고 충청권은 인구 수는 비슷해요. 충청권 전부랑 호남권 전부랑 이제 인구 규모는 비슷한데, 자, 여러분들 어디가 더 시골 이미지죠?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어디가 더 멀어? 전라도가 더 멀죠. 자, 이제 다시 우리나라 수도권은 사람도 많고 산업도 많고 모든 게 많아요. 집중돼 있어.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도권은 조금 이제 억제라 그래야 되나? 여기 너무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규제가 되게 빡세. 그럼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싶은데 수도권에는 못 지어. 그럼 어디다 지을까? 수도권은 아니지만 수도권이랑 가까운 곳. 이렇게 경기도가 있으면 여기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충청권이 최근에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호남권은 공장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없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도 출하액을 봤더니 호남권보다 충청권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과거에는 이 차이가 좀 적었는데 지금은 충청권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뭐 수업 전에 이제 다른 얘기 한 건 뭐 내가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원래 끝내는 시간은 좀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끝낼게요. 네.